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찬호라고 합니다. 제가 2년 만에 이 금요일에 과학터치를 다시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예상을 못했고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더구나 오늘 방학하는 날이라고 했는데 집에도 일찍 안 가시고 제 강의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 수소전기차는 어떻게 움직일 건데, 근데 어떻게 움직일까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냥 굴러가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어떻게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수소로부터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 모터를 구동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에너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수소 에너지라는 걸 좀 이야기하려고 에너지라는 걸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너지는 밥이다? 움직이게 한다? 여러분들 물리, 지금 고등학생들 되게 많은데 물리라는 과목이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과학이에요? 예. 그러면 통합과학에서 에너지라는 정의를 배우지 않나요? 아직 안 배웠군요. 저는 에너지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해예요, 해. 태양. 어떻게 보면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할 게 뭐면 우리가 빛을 받아 쓰는 태양입니다. 사실 태양은 어떻게 그런 에너지를 만들까요? 빛을 내고 열을 내고. 잘 알고 계시네요. 핵융합이죠, 핵융합. 네. 이 핵융합의 원료가 뭐죠? 수소라고 하면 조금 틀리고 이제는 조금 나눠가지고 중수소나 삼중수소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수소 전기차 이야기 하다 보면 수소차는 안 터지나요? 그런 이야기 나와요. 아니면 뭐 수소차는 수소폭탄하고 다른가요? 물론 다르죠. 이 수소 핵융합에 쓰이는 게 중수소, 삼중수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핵융합에 들어가는 거하고 오늘 말하는 수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그 핵융합에서 나오는 큰 에너지는 어떤 방정식에서 기인하나요? 혹시 손 들고 답해 볼 사람? 아인슈타인의 E는 MC 제곱에서 나오죠. 그러면 상품권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질문 드린 거 답하면 문상 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E는 MC 제곱에서 나오죠. 네. 그래서 적은 양의 질량 차이 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또 여러분들 이거는 뭐 먼 우주에 있으니까, 그럼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큰 에너지는 어떤 게 있죠? 네, 이 번개입니다, 번개. 굉장히 오늘 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서 번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번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에너지원이었고요. 이 번개로 인해서 지상에서는 이런 불이 어떻게 보면 큰 에너지원이 됩니다. 사람들이 문명이 발전하게 된 것은 이 불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불을 이용해서 뭔가 음식도 만들어 먹고, 뭐 도구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잘 불을 이용해서 했고요. 그래서 에너지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들, 이온 음료도 많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밥 먹고 사는 거 다 그게 에너지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에너지를 내는 원천이 제가 분명히 태양에서 많이 온다고 했는데, 태양에서 지구상에 이제 많은 에너지를 주면서 쌓여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한 1850년대 이제 한 200년, 300년 전, 200년 전이죠. 나무하고 건초라는 걸 사용해서 썼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갈수록 이제 줄어들고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부터, 아니면 이 석유라는 걸 발전하고 석탄이라는 걸 발견하면서부터 그 에너지원이 나무와 건초에서 석탄, 석유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원이 뭐죠? 석유죠, 석유. 석유가 어떻게 보면 돈도 되고 굉장히 큰 에너지원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1차 에너지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1차 에너지원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기라든지 그런 걸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에는 지금 보면 또 하나의 에너지원이 있는데, 여기 메탄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화학식으로 하면 CH4입니다. C가 하나 있는 거예요.
석유 같은 거는 여러분들 가솔린이나 디젤을 배울 텐데 그거는 뭐 탄소수가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됩니다. 이 메탄은 탄소수가 하나고요. 그래서 에너지원이 갈수록 탄소수가 많은 데서 이제 줄어드는 걸로 갑니다. 근데 이제 수소라는 놈은 여러분들 수소 분자의 식이 뭐죠? 화학식이? H2죠. 거기에는 탄소가 있어요, 없어요? 네. 탄소가 없어지는 에너지원으로 변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를 이용해서 하는데 질문 나왔네요. 이럴 때 질문이 나올 때는 손 들고 답하면 됩니다. 제일 먼저 손든 친구. 넥소? 정확해요? 넥소는 좀 정답은 아닌데 정답이라고 해주겠습니다. 이때는 뭘로 했냐면 자율주행차를 찾습니다.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인데 넥소로 만든 자율주행차죠. 네. 이 넥소는 현대자동차가 두 번째로 낸 수소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8년에 이제 평창 올림픽을 맞이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하기도 했고 차세대 수소 전기차 전용 모델로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이름이 되게 나이스해요. 넥소라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도 있고 뭐 겔만어로 물의 정령이라는 뜻도 있고 결합을 나타낸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넥소는 아까 자율주행차를 탔다 그랬죠. 여러분들 한번 이거 비디오 좀 잠깐만 틀어주시죠. 한번 보시죠. 서울에서 평창까지 190km인데 이거 사람이 손 안 대고 운전합니다. 그래서 이게 버튼 하나로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보통 차는 저러면 안 됩니다. 제가 현대 선전하는 나무는 아니지만 현대 기술이 되게 좋죠. 네. 예. 실제 지금 이 넥소에 이 자율주행을 위해서 한 9가지의 센서가 들어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파는 차에는 여기 중에 이 빨갛게 되어 있는 4개 정도만 장착돼서 나오고요. 이 파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개발 중이고 이제 법이 바뀌어야지만 이제 장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산 센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 4개 정도 나오는데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고속도로에서 거의 이제 크루즈 모드라고 하는 손 놓고 운전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근데 이러한 차들을 개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런 수소 전기차나 전기차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친환경차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친환경차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뭐 일반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이 좋거나 뭐 새로운 연료를 쓰거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친화적인 저공해 또는 무공해 자동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뭐 굉장히 종류가 많죠. 4가지 정도 되는데, 뭐 궁극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전기차 아니면 이제 수소 연료전지차 아니면 수소 전기차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기 보시면 엔진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래서 내연기관이 아직까지 있지만 뭐 말한 대로 연비가 좀 좁은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 차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전기차나 수소 전기차로 가야 되는 게 큰 대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엔진을 쓰면 내연기관이죠. 내연기관을 쓰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012년에 한번 평가를 한 겁니다. 대기 오염물질 NO2라고 하는 이산화질소를 갖고 평가를 해봤는데, 이동오염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퍼센테이지가 68%나 돼요. 그러니까 거의 7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오염원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특히 이산화탄소, 그리고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 PM, 입자상 고용물질,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 많은데 그런 거를 이제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뿜어내고 다니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차가 필요한 거고요. 더더구나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이산화탄소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킬로미터당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 되는 양을 이렇게 법적으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바로 내년만 돼도 95g/km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95g 이상 배출하면 안 됩니다. 차량이, 모든 차량이. 그러면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큰 벌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은 친환경차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이 유럽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미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95로 돼 있는데, 더더구나 이 연비라고 하는 게 전체 차에 대해서 연비를 계속해서 높여라라고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업체들은 이 법을 따라가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들이 벌금을 안 내기 위해서 이런 친환경차를 꼭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면 친환경차 판매 의무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가스를 전혀 내보내지 않는 무공해 자동차를 일정 비율로 꼭 팔아야만 됩니다. 그런 게 지금 여기 보면 미국 있고 중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은 이제 신자동차, 신에너지 자동차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미국에서는 제로 에미션 비클이라고 해서 무공해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팔아야 되고, 여기서 보면 또 가장 뭐 최근에 이제 발표되기 시작했지만, 내연기관으로 만든 새로운 차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연기관은 만든 차는, 새로운 차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는. 특히 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못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여기 보면 내연기관 판매 금지 국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연기관 판매 금지 검토 중인 독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이제는 무공해 자동차 의무 판매라든지 아니면 내연기관 뭐 판매 금지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은 살아남으려면 친환경차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이제 그 친환경차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뭐 하이브리드 카도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있고, 뭐 전기차도 있고, 그다음에 수전기차도 있는데, 각 회사마다 뭐 접근하는 방법이 다 다르지만,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는 주로 이제 수소 전기차를 많이 개발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전기차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제 뭐 조사를 좀 해보면, 이 2025년까지 이제 핵심 트렌드는 뭐냐, 수소 전기차가 1위에 올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내년에 예상되는 거 하고, 뭐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이렇게 좀 10% 있지만, 2030년, 40년부터는 뭐 수전기차, 전기차 이렇게 많이, 친환경차가 많이 보급될 거 예상되니까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거의 자기 회사의 사활을 걸고 이런 친환경차를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까 봤던 넥소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에서 1년에 한 600만 대에서 800만 대, 뭐 많을 때는 800만 대까지 팔았는데, 지금 이 넥소는 1년에 몇 대나 팔까요? 잘 모르죠.
많이 안 팔아요. 1000대도 안 돼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이 구급되어 있지 않지만 아까 말했던 2030년, 2040년을 위해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기차는 훨씬 더 많이 팔아요. 현대자동차가. 10,000대, 뭐 10만 대 이상 팝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소전기차는 높은 연비, 빠른 연료 주입, 그다음에 무공해 배기가스, 미세먼지 제거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친환경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료전지 시스템, 엔진 대신에 이 연료전지 시스템을 쓰고 있고, 그래서 이 수소 연료를 안정성 있게 안전하게 여러분들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압 가스 탱크로 이렇게 3개의 수소 탱크에다가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안정성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한번 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작동 원리는 어떻게 보면 오늘 뭐 주제가 좀 어떻게 움직일까니까 수소 연료를 충전을 합니다. 근데 이 충전 시간은 가솔린 충전하는 거랑 똑같아요.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충전할 수 있고, 이 전기차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거죠. 전기차는 미니멈 한 20분, 뭐 급속으로 하더라도 아니면 뭐 완속으로 한다, 집안에다 한다 그러면 8시간 정도 걸리니까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 탱크에서 수소가 나오면 이제 연료전지라고 하는 수소하고 공기 중에 산소를 만나서 이렇게 전기를 만드는 발전 장치가 있습니다. 발전을 하고 그 전기를 이용해서 바로 모터를 돌려서 구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되고 있고요. 뭐 뒷부분에 제가 마무리할 때에 다시 한번 이 구동 방식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는 비디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차 효과하는데 엑소의 미세먼지 제거 능력이 있습니다. 보통 이게 굉장히 평창 올림픽 때 화제가 됐던 이게 광고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까맣게 검댕이라고 하죠. 이런 미세먼지 들어있는 거, 네, 다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하얀 물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공기를 내보냈죠. 네, 그렇게 미세먼지, 그래서 이게 달리는 공기청정기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수소 친환경차는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수소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는 여러분들 잘 알죠. 이거 지겨운 화학 시간에 맨날 외우라 그러죠. 1번부터 한 20번까지 외우나요? 네. 저는 거의 이게 족으로 다 외워서 이것만 빼놓고는 다 외울 수 있는데, 제가 화학과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수소를 보면 1번이죠. 1번 원자번호 가장 먼저 등장하는 원소고요. 이렇게 해서 보면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우주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라고 하는데 지구상에는 사실 원소로 잘 존재 안 하죠. 너무 가벼워서. 네, 그래서 화합물로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면 하이드로젠이 이제 무게가 1.008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잠깐 그러면 퀴즈 하나. 미국에는 수소의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됐는데 미국의 수소의 날이 며칠일까요? 오늘 이번엔 저쪽으로 가보죠. 맨 첫 줄에 여학생. 10월 8일 어떻게 알아요? 네? 네, 요거를 무게를 갖고 해서 10월 8일이라고 합니다. 네, 아주 똑똑하네요. 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네, 10월 8일 수소의 날.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찍 맞추는 건 처음 봤어요. 이거 문제 내가지고. 다 대부분 뭐 1월달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수소 분자는 그러면 두 개 이루어져 있고, 이게 공유전자쌍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 전기분해라든지 아니면 천연가스, 메탄을 이용해서 화학 반응으로 가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가스로 많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봐줄 거는 전자가 두 개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전자를 이용하면 뭔가 전기를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들 전기는 전자의 흐름이라고 배우죠? 네. 아, 다 똑똑한 학생들 온 것 같아요. 오늘 아주 기분이 좋네요. 대답도 잘해주고. 네. 전기란 무엇인가? 네. 전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어로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이게 호박이라는 뜻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 탈레스라는 사람이 마찰전기 호박을 갖고 이 고양이하고 놀다가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찰전기를 발견하면서 이름을 이제 일렉트론이라고 일렉트리시티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찰전기, 오천전기 그리고 뭐 자연에서 보는 우리 가장 큰 번개가 어떻게 보면 전기로 이루어져 전기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정전기에 의해서. 그래서 뭐 벤자민 프랭클린이 뭐 번개가 전기다라는 것도 발견했죠. 그래서 이 전류라는 놈은 전자가 움직이면 이제 에너지예요. 그리고 일을 하는 능력이 생겨요. 에너지. 그래서 아까 에너지는 아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머리 쓰고 노래 부르고 그러려면 밥 먹어야 되죠. 그게 다 에너지를 보충하는 건데 그 몸에 화학 에너지를 다 보충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에너지 종류 여러 가지가 있죠. 전이차라고 하는 거는 전압인데 수압하고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전기의 압력 차이라고 생각하는 수압, 그러니까 높이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압이죠. 그래서 전자를 움직이는 한 힘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전류는 회로가 형성이 돼야지만 이제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서 하나는 또 신기하게 보면 전류의 방향하고 전자의 방향하고 너무 잘하는데 이건 질문 스킵해야 되겠다. 이유는 알아요? 왜 그런지? 받은 사람은 빼고. 저 뒤에. 조금 정답이 부족한데. 이건 넘어가요. 다음으로. 저 뒤에. 없어요? 저쪽은? 여기 그럼 가운데. 아니. 원래 맨 처음에 전류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했었는데 나중에 발견하니까 사실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는 거여서 혼란을 막기 위해 그냥 그대로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네, 그렇죠. 전류를 먼저 발견했기 때문이죠. 전자는 나중에 발견됐고. 네, 아주 똑똑하네요. 네, 이게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생각한 거예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 근데 이게 전류라는 놈이 나중에 봤더니 전자가 흐름으로서 생기는 건데 그때 전자는 진짜 어떻게 보면 거꾸로 반대로 움직였죠. 네. 그러면 수소에도 전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전자가 있으니까. 근데 이 전자를 여러분들 공유 결합상이 얼마나 센지 에너지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104줄 폴 정도 돼요. 근데 이거를 떼내려면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한데 이 촉매라는 놈을 쓰면 상온에서도 분리가 돼요. 그렇죠? 촉매에 대해서 잠깐 다음 페이지에 소개할게요. 그래서 닫혀진 회로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연료전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움직이면 전류가 되고 그 전류를 우리가 에너지로 쓸 수 있는데 그 에너지를 쓰려면 이렇게 닫힌 회로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촉매는 뭐냐? 이거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그림이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딱딱하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가지고 반응을 빨리 간다.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LG 화학 사이언스 파크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촉매라는 것은 높은 산길에 중간 터널을 만들어서 빨리 지나가게 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대관령 지나가 보면 금방 효과를 느낄 수 있죠. 꼬불꼬불 넘어가는 거랑 터널 지나가는 거랑 차이가 한 10분, 15분 차이 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촉매는 어떤 물질이다? 빨리 만들어주는 물질이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소, 산화. 수소에서 전자를 떼내는 거를 산화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소를 산화시킨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산화를 해야 돼요. 전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수소에서 전기를 떼낼 때는 이제 백금이라는 놈을 쓰는데 제가 굉장히 과장해서 그려놨어요. 왜냐하면 이 백금 촉매는 보통 3에서 5 나노메타 정도 돼요. 그래서 나노메타면 쉬운 말해서 구승메타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절대 안 보이죠. 그래서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탄소 위에 아주 크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이렇게 백금 위로 싹 지나가면 이렇게 전자하고 양성자하고 분리가 됩니다. 이런 거를 활용해서 이제 나중에 이 전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바깥으로 일을 시키면 에너지를 얻는 거겠죠. 그래서 화학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회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뭔가 반쪽 반응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산소를 환원하는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사용할 수 있는 반응, 닫힌 회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소의 전자와 양성자를 반응시켜가지고 물로 만들어내는 이런 여러분들 혹시 전기분해 해봤어요? 네. 전기분해 하면 뭐하고 뭐하고 나오죠? 공기 나온다는 말은 틀린 거예요. 산소가 나오죠. 공기는 산소하고 질소하고 이루어진 거라서 공기는 안 나와요. 산소가 나오지. 네. 산소하고 그러면 전자, 양성자 이렇게 해서 똑같은 백금을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화학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 물 만드는 방법 혹시 마션 보셨어요? 네.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이드라진을 태워서 질소랑 수소 만들면 그거랑 물이랑 그거랑 산소랑 섞어서 태워요. 하이드로젠을 태우면 질소는 절대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뭐 태워서 만드는 방법이 있죠. 나중에 이제 바로 설명할게요. 그래서 연료전지는 이렇게 반쪽 반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는 수소를 산화시킬 수 있는 반응 극, 그러니까 연료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산소를 환원시킬 수 있는 공기극 이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까 양성자가 생긴다고 했는데 양성자만 지나갈 수 있는 전해질 막을 이용해서 연료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반응이 한꺼번에 안 일어나게 딱 분리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얘를 뭐 배터리하고 비교해서 분리막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연료전지 쪽에서는 전해질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에서 촉매를 떼내 가지고 바깥으로 우리가 전기를 쓰고 다시 그 전자는 돌려줘서 이제 물을 만드는 데 씁니다. 근데 이거를 딱 이렇게 반응식으로 써보면 이 두 개를 합쳐보면 전자하고 프로톤은 다 없어지죠. 양성자하고 전자는 없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학식으로 보면 이 전체 반응은 그러니까 수소의 연소 반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만들어지는 연소 반응이죠. 그 마션에서 수소 연료, 액체 수소 연료를 하고 그 다음에 산소, 액체 산소가 있으니까 조금씩 떨어뜨려 가면서 이제 불 붙여가지고 물을 만들어서 먹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갖고 다니는 배터리 많이 갖고 다니죠, 여러분들. 얼마짜리 들고 다녀요? 아니, 1000mAh 보조 배터리 그 정도 들고 다니나요? 아니면 근데 연료전지하고 배터리 차이는 뭐냐면 연료전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수소를 넣으면 전기가 발생하는 에너지 전환 장치예요. 근데 여러분들 배터리는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죠. 항상 여러분들 집에 가자마자 꽂는 게 뭐죠? 충전기에 꽂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내일 쓸 전기를 저장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하루 종일 쓸 수 있게 여러분들이 이제 배터리에 저장해 갖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 이 두 개 차이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역사는 간단히 하나하게 넘어갈게요. 뭐 원리는 사실 1839년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구르브경이라는 사람이 이 가스 배터리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황산 용액에다가 산소하고 수소가 들어있는 시험관을 이렇게 백금 전극하고 거꾸로 꽂아가지고 이걸 한 4개 정도 연결한 다음에 이 모아서 다시 물에다 넣었더니 여러분들 뭐 실험했던 것처럼 산소하고 수소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이때 이게 전기가 발생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쓰인 거는 어떻게 보면 우주 기술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제미니 5 65년도에 이 연료전지 시스템이 들어갔고요. 아폴로 11호에도 썼습니다. 뭐 아폴로 13호에도 썼고 뭐 마션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연료전지는 그러니까 우주선 연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체 수소하고 액체 산소이기 때문에 연료전지를 활용하는 데 아주 적당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역사를 보면 1839년에 시작했다고 했고 뭐 1889년에 이제 연료전지라는 말을 만들어졌고요. 뭐 1959년에 이제 처음으로 알칼라인 퓨얼셀이 나오고 그 뒤로 뭐 1966년도에 GM에서 처음으로 연료전지 자동차라는 걸 만들었어요. 저게 이제 이름이 일렉트로 베인이었는데요.
이때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앞부분 운전사하고 조수석 빼놓고는 그 뒤에가 다 열려진 시스템이었어요. 굉장히 컸죠. 근데 지금은 막 발전을 해서 뭐 이렇게 휴대폰용으로도 나오기도 했었고, 뭐 지금은 뭐 일본에서 많이 쓰이고 있지만 가정용으로 보일러 대체용으로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크던 시스템이 작아져 가지고 이 후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현대가 최초로 양산을 했죠. 그래서 수소 전기차인데 저거는 이제 투싼 모델을 변형한 거라서 그 연료전지 전용 모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걸 2014년에 연료전지 전용 모델로 일본 도요타가 미라이라고 하는 차를 냈어요. 혹시 뭐 일본말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미라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미래예요, 미래. 그래서 이 차를 내면서 도요타가 100년을 내다보는 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100년 동안 저 차를 팔아먹겠다라고 하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아마 2020년 내년 되면 동경올림픽 때 아마 차세대 버전이 나올 거예요. 미라이 2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2016년에 이제 클래리티 나왔는데 이거는 뒤에 다시 한번 더. 근데 이제 자랑스럽게도 2018년에 이제 두 번째 버전의 현대자동차가 냈는데 이때는 이제 연료전지 자동차 전용 모델을 낸 거죠. 그래서 넥소라고 이름도 짓고 올림픽 때 아주 화려하게 개막을 했습니다. 올해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볼지 모르겠지만 유럽에서는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GLC-F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올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오래된 만큼 종류도 많아요. 그래서 종류는 주로 이 전해질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소 전기차에 쓰이는 거는 여러분들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전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뒤에 응용 분야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여러분들 혹시 아직 광주는 아직 연료전지 발전소가 없는데 세우겠다 계획만 있는데 연료전지 발전소들은 이런 용융탄산염 연료전지라든지 인산형 연료전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도 이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동 온도하고 출력 특성을 나타내 보면 이렇게 크게 세 분야로 나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밌어 하는 건 이제 오늘 주제는 수소 전기차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 드론 굉장히 많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한 10분, 20분 날리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연료전지 시스템을 쓰면 한 2시간 이상, 2시간 정도 날아다닐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류창고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납축전지라는 걸 많이 썼었는데 무겁고 힘들었는데 연료전지로 많이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지역 발전소, 그러니까 이제 큰 화력 발전소가 아니고 거기도 이제 CO2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런 이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연료전지 발전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 분야에 잠깐 이 분산 지역 발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경기 그린 에너지인데 포스코 에너지가 해서 지금 세계 최대 연료전지 발전소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하는 건 세계 최대 발전소는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우리나라에 100메가와트 급들의 연료전지 발전소들이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이런 그런 사라질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용융탄산염을 쓴다고 되어 있고 21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6만 4천 메가와트 아워 14만 가구 정도가 쓴다고 합니다. 화성시에 있는데 화성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 20-30% 가구가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이 준다라는 거고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건물정 발전인데 우선 수소타운이 몇 년 동안 23년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테스트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친환경 효과를 보면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효과가 엄청나다라는 걸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이런 장점을 보면 기존 시스템 화력 발전하고 보일러를 합한 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1차 에너지 만들어서 이게 큰 발전소를 만들어서 송전해야죠. 이렇게 건물까지 이렇게 이제 폐열 손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30%밖에 안 됐는데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으로 하면 천연가스나 LPG를 써서 10가지 쓰니까 한 80에서 90%까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에너지를 굉장히 아낄 수 있는 연료전지 발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입 효과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효율에서 소비량도 30% 정도 줄일 수 있고 친환경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45%까지 절감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물류 차량 이야기 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이렉트 메탄올 퓨얼셀인데 지금 현재는 아까 말했듯이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전지로도 이 지게차에 응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일본 아까 말한 도요타에서는 이제 공항 내라든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뭔가 배기가스를 배출하면 안 되는 지역 내에서는 이런 물류 지게차를 많이 연료전지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드론,
드론은 뭐 한국의 자이언트 드론이나 뭐 중국의 MMC 그리고 싱가포르의 하이콥터 등이 이제 호라이즌에서 개발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두산에서 이걸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서 강력하게 지금 이렇게 아주 이쁘게 잘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연료전지 시스템 팩인데요. 120분 비행하고 이게 이 드론에 실릴 수 있는 물건 무게가 한 5kg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중형 이상의 드론에 적용될 수 있는 연료 시스템이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근데 수소전기차인데 이것도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이제 여러분들 정도보다는 어린 사람들한테 넥소가 뭐냐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미래의 스마트 시티에서는 도로, 빌딩, 자동차들이 모두 연결되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자율주행차, 수소 전기차, 가상현실
엄마가 깜짝 놀랄 선물을 가져왔으니 나가볼까? 밖에는 내가 꿈에서 본 자동차와 꼭 닮은 멋진 자동차가 서 있었어요. 나는 깜짝 놀라 입을 닫을 수 없었죠. 엄마가 개발한 자동차 넥소야. 넥소는 수소랑 산소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다닌단다. 와, 진짜 넥소가 나타났다. 엄마, 꿈에서 넥소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아요? 스스로 운전해서 나를 데리러 오고 공부도 도와주고 차 안에서 친구랑 신나게 게임도 했다고요. 그래? 엄마가 열심히 연구하겠으니 진호가 꿈에서 만난 넥소와도 곧 만나게 될 거야. 정말요? 나는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자동차 그림을 완성했어요. 엄마가 만든 넥소는 어떤 차예요? 넥소는 맑은 하늘을 지켜주고 깨끗한 물을 내보내는 최고의 친환경 차이다. 그럼 사람들이 넥소를 많이 탈수록 환경 오염이 줄어들겠네요. 더 이상 지구도 뜨거워지지 않고요. 그렇지. 와, 넥소는 지구 지킴이네요. 우리 축하 파티 해야지. 넥소의 생일을 기념해서 내가 특별 케이크를 만들었다고. 와, 좋아요. 아빠 최고. 사실 나는 엄마보다 아빠 요리를 더 좋아해요. 엄마한테는 비밀이에요. 우리 그날 갈까? 좋아요, 엑소 출발! 우리는 엑소를 타고 신나게 밤길을 달렸어요. 별빛은 우리 머리 위에서 반짝였죠. 미래를 달리는 자동차 엑소를 처음 만난 특별하고 아름다운 어느 날의 이야기예요. 지금 보니까 넥소 안에 든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품 안에 자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아마 저 상상이 제가 보기에는 뭐 2030년 전에 아마 저 차는 저런 차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클 때쯤이면 충분히 다 누리고 살 것 같아요. 뭐 근데 상용 수전기차는 사실은 13년부터 나오기 매스 프로덕션 됐다고 했는데 5년 보통 자동차들 개발하는 게 한 5년 정도씩 걸리니까 이렇게 도요타도 2014년에 나왔으니까 내년에 아마 나올 것 같고요. 혼다는 조금 늦겠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경쟁차랑 비교해 보면 넥소, 미라이, 클래리티 그래서 투싼 때는 사실은 미라이보다 훨씬 이제 성능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넥소는 거의 동등 이상으로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직 SUV고 이제 이게 세단이라는 차이가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탱크 안정성 되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제가 오늘 넥소가 가지고 있는 수소탱크는 테스트 항목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15개 이상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700바에 그러니까 700기압의 수소를 채우고 다녀요. 그것 때문에 이제 수심 7,000m 고압에 터지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넥소가 유럽에 수출이 됐는데 유럽에서 안전 테스트를 했었는데 다 모든 등급 1등급을 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자동차로서는 충분히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소 전기차 가지고 울산에서는 수소 전기차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 광주에서도 이 넥소를 타볼 수 있어요. 빌려서 이 제이카라는 데서 카 쉐어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이카라고는 그 핸드폰에 웹을 하나 깔고 보면 광주 성능역이나 광주과학기술원이나 그 근처에 가보면 이런 넥소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1시간에 한 9,000원 정도 하니까 한번 부모님들 졸라가지고 한번 타보시기 바래요. 네. 이게 제가 그 광주과학기술원 내에 있는 넥소를 찍은 겁니다. 이렇게 파란색 다죠. 이 파란색 플레이트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친환경차죠. 네. 이 전기차, 수소차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아주 디자인이 이쁘게 되어 있는데 올해 나올 이제 GLC F3라고 하는 거고요. 네, BMW, 아우디, GM 이런 데서 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가 어떻게 많이 보급될 거냐 하면 우리나라는 2020년에 10,000대 정도, 2030년까지 63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30년에 100만 대, 독일 같은 경우는 180만 대까지 하겠다라고
그래서 뭐 근데 사실은 이게 전 세계 팔리는 차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퍼센테이지는 높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친환경차가 계속해서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거는 맞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러분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이제 수소 충전소입니다. 여러분들 가솔린 충전소는 굉장히 많아요. 뭐 그런데 다행히 우리 광주에는 전국에 14개소 있는데 지금 현재 광주에는 2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올해 안에 이제 4개까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2개가 더 설치되고 있고요. 그래서 광주에서는 충분히 이 넥소를 타고 다닐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흥원에 꽤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이제 동곡에는 작년에 생겼고 올해 이제 2개가 더 생기면 이제 충분히 한 4개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뭐 10분, 15분 내에 다 충전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2020년까지 100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빨리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가다 봤는지 모르겠는데 백양사 휴게소에 상행 서울 가는데 보면 수소 충전소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돼 있고 뭐 안성에 가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내연기관 차하고 수소 열린 자동차하고 구동 원리의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제 수소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아시죠? 네, 오늘 강의 목표는 달성했네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소 경제 올해 1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울산에 가셔가지고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근데 탄소 경제, 수소 경제로 이제 에너지 체제를 변환시키겠다라는 걸 큰 주제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소 경제 경림들은 뭐 생산, 저장, 운송, 활용까지 해서 보면 자동차 뭐 수송용 연료라든지 아니면 전기, 열을 생산하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경제고, 이게 보면 이제 이산화탄소를 줄인다든지 뭐 앞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아낀다든지 그런 면에서 친환경 에너지원의 원천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목표가
뭐 2022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뭐 2030년, 2040년, 2050년까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내세워서 여러분들이 제 나이 때쯤 됐으면 이제 수소 경제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수소 경제가 이루어지고 나면 연료전지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이 많은 수소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활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어내는 가장 친환경적이고 고효율적인 발전 장치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금 현재 이 수소, 우리가 이제 이걸 그레이 수소라고 많이 하는데 이 수증기 계지를 많이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뭐 재생에너지 3020이라든지 그래서 2030년에 20%의 재생에너지를 쓰게 되면 이 태양광이나 풍력이 뭐 혹시 그리드에 못 쓰고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전기 분해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드는 이런 그린 수소 사회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연료전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청정수소 사이클이라고 해서 이제 이 물로부터 무한한 물로부터 수소를 만들어내고 수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뭐 수송에도 쓰고 열에도 쓰고 전기를 만들어 쓰는 그런 시대가 오면 이렇게 청정수소 사이클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